작년부터 이제 관광산업 또 항공산업 하면 뭐 정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로 특히나 또 취준생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서 걱정스럽기도 한 분야거든요. 자, 지금 사실 많이들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항공업계가 타격을 받으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분들은 물론 항공운항과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분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불안해하시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채만을 특히 바라보고 있었던 취준생분들 그리고 졸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졸업 예정자분들께서는 승무원이라는 나의 꿈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나의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된 약간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회조차 박탈이 된 그것도 외부의 어떤 상황 때문인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발발하고 나서 항공업계 상황이 어땠는지 좀 쭉 짚어주시면요. 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산업이 힘들지만 특히 항공업계의 상황이 가장 열악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졌을 당시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접촉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파급력이 큰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진짜 뭐 국외에서도 전파가 되기도 하고 네.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가 되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사실 뭐 그 비행기 운항 자체를 이제 횟수를 줄이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루 평균 12만 건 정도가 해당이 되었던 비행기 운항수가 2020년 3월 말에는 3만 건으로 급감했고요. 국내 항공사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경우가 일주일에 900회 정도 운항이 되었던 LA, 뉴욕 노선도 50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약 18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연도별 국제선 여객 추이를 보면 지난해 항공업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서 7,300만 명에서 2019년 9천만 명의 전성기를 기록했다가 이후 2020년에는 1,424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네, 2019년 정말 딱 전성기에 네, 맞습니다. 이런 사태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항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항공사에서도 좀 비상 경영에 돌입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고 지출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죠.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6개월간 유급순환휴직을 진행했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한 무급휴직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허리띠를 메고 졸라대도 고정 지출 비용이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네. 인건비 이외에 리스 비용, 두 번째로는 공항에 주어야 하는 부수적인 비용들이 있습니다. 리스 비용, 또 부수적인 비용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네. 리스라는 게 이제 항공기 리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리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를 빌려오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크게 네. 금용 리스 비용과 운용 리스 비용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는 비행기를 빌린 다음에 다시 돌려주느냐 아니면은 일정 비용을 내고 구입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문제는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리스의 비용이 약 한 달에 4천억 원 가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한 달에 숨만 쉬어도 4천억 원의 비용이 나간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비행기도 차량처럼 주차 비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주차비를 정류료라고 하는데요. 김포공항의 경우에는 평균 한 대 30만 원 정도 정류료를 지불을 하고 이외에 김해 제주공항의 경우에는 약 10만 원 정도의 정류료가 발생합니다. 물론 100만 원이 넘는 해외 공항에 비해서는 매우 저렴한 정류료지만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류료 역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와, 비행기 한 대를 세워두기만 해도 한 달에 수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기사를 봤는데 여객은 줄었지만 화물 운송은 늘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항공산업도 서비스의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FSC와 ACC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FSC와 ACC의 개념이 낯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FSC의 경우에는 풀 서비스 커리어의 약자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대형 항공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ACC의 경우에는 로우 코스트 커리어라고 해서 진에어, 에어부산, TA항공과 같은 저비용 항공사를 의미합니다. 간혹 저비용 항공사를 저가 항공사라고 잘못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저비용 항공사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대한항공 주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2020년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약 1조 7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제 화물 매출 부분이 1조 2천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작년 마이너스 1천억 원에서
올해의 경우에는 1,485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항공산업에서 적자가 쌓여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이러한 흑자 전환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기사 좀 작년에 특히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 실제로 그 여객기의 네. 좌석을 좀 없애고 없애서. 네, 거기에 맞습니다. 이제 화물을 실을 수 있게 개조를 하는 그런 장면들 많이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화물 전용 항공기 개조라는 역발상으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기업 혁신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대한항공의 빠른 대처를 통해서 저는 미래에는 대한항공이 페덱스와 DHL 같은 세계적인 물류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인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좀 저비용 항공사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좀 어떤 자구책을 내놨을까요?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에어부산 항공사의 노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여행의 개념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여행이라고 한다면 목적지와 출발지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제주도에 도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에어부산 항공사의 경우에는 목적지 없는 비행이라는 여행 상품을 2020년도 10월 30일 국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바로 출발지와 목적지와 같은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해에서 출발해서 한반도 전역과 제주를 한 바퀴 돌고 다시 김해로 돌아오는 여행 상품입니다. 가격의 경우에는 일반석 99,000원 그리고 비즈니스석 129,000원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었고 기내에서 기내식 체험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해서 비행기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리면 적절한 설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또 면세점도 함께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인기였다라고 들었습니다.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였다고요? 네, 당시에 엄청 빠른 시간 내로 매진이 되었는데요. 목적지에 없는 비행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행에 대한 갈증과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어부산의 이러한 노력은 승객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무원을 양성하는 학과인 항공서비스과와도 이어졌는데요. 항공서비스과 협약을 통해서 승무원을 꿈꾸는 친구들이 비행기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기관과에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자구책을 마련했다고 해도 사실 그 타격을 좀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그럼요.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에 나섰죠. 네, 맞습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항공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력으로 버티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적인 비용 지출 자체가 한 달에 4천억 원 정도의 규모가 나가기 때문에 2020년 4월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3조 원 규모의 긴급 수혈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지급된 국가재난지원금 규모가 14조 원임을 감안해 보았을 때 한 산업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노력은 해외 사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훨씬 더 규모가 큰데 74조 원을 지원하면서 항공산업을 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일단 금액상으로도 얼마나 규모가 큰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타격을 받은 산업들이 비단 항공산업뿐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좀 대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항공산업이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 산업이란 고용, 창출 효과 등 시너지가 많은 산업들을 의미하는데요. 항공산업의 경우에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만 하더라도 관제사, 정비사, 승무원, 그리고 조종사 등 관련 일자리만 83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3년인 우리나라 상황을 보았을 때 해외 수출 그리고 물류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 역시 정부가 항공산업을 지지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 주변에도 이렇게 항공업계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꽤나 있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조선 아나운서도 관심 있다라고 하셨었고, 네. 이 직업에는 관심은 없겠지만, 네. 네, 이 산업에 좀 관심이 있다. 주변에 워낙 종사하는 분들도 많고 준비한 친구들도 많아서 굉장히 좀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요. 네, 좀 하루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도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업계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등은 코로나 이전 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을 약 2년에서 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코로나 이전 유사 바이러스 사례인 메르스와 사스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경우에서도 2, 3년 내로 국제선 회복 비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동시에 가장 많은 회복을 할 수 있는 산업 분야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도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항공업계에도 어느 정도는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코로나가 잠식이 된다면 억눌러져 있던 여행 수요가 폭발할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때보다 그리고 어느 산업보다 항공업계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항공업계 전체 좀 현황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좀 업황보다도 우리 취준생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타격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이미 좀 종사하고 계시는 기존에 좀 종사하는 분들도 많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채용이라든지 취업의 기회는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사실 승무원 채용 같은 부분이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른 취업 분야도 물론 힘들겠지만 다른 취업 분야가 뭔가 건조하다라면 승무원 채용 분야는 거의 가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하반기 공채를 이후로 그리고 2020년도 상반기 신생항공사, 에어프리미어 항공사 공채를 이후로 지금까지 공채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조금 길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국제선 회복이 되면서 공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국제선 비중이 회복이 된 후에 공채가 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국제선 회복 비중을 좀 보이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공채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 당장 가뭄 속에 있는 건데 이렇게 승무원 좀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좀 지내고 계세요? 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포털 사이트인 승무원 자료들에서 저희가 통계 자료를 조사했고요. 약 650명 정도의 분께서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어학 자격증 등 스펙업을 하시는 분들이 약 400명, 그리고 다른 분야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이미 재직 중인 분들이 각각 100명 정도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을 테고 맞아요. 좀 굉장히 막막하고 네.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60% 이상의 분들이 공채를 기다리면서 이제 스펙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좀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제가 가장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펙업과 취업을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다음 공채에서는 이 부분이 바로 경쟁력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취업을 하고 스펙도 함께 쌓아라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과 스펙업이 함께 준비해야 된다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이고요. 두 번째는 설득력입니다. 아무래도 공채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공채만을 막연하게 기다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일이 없기 때문에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직군에서도 취업을 해주어야 다음 공채에서 기업에서 설득력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자가 스펙업과 취업을 둘 다 할 수 있는 여유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병행해 주어야 이 친구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구나 라는 설득력을 기업에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좀 스펙업에만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또 취업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원하는 회사에서는 채용이 지금 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맞습니다. 유사 직군, 뭐 다른 직군의 병행을 좀 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승무원 꿈꾸던 분들이 이제 한 길만 보시다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맞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좀 다른 뭐 플랜 B가 있다면 어떤 쪽을 추천하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유사 서비스 직종인 호텔리어나 비서 쪽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 트렌드에서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스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천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어학이랑 자격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스펙을 쌓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저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기업에서는 나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를 궁금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어학의 경우에는 합격 커트라인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2외국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어학의 점수는 조금 더 높게
보유를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제2외국어를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는 성적이다라고 하신다면은 토익은 조금 낮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남자로서 슬픈 현실이라면 스튜어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남자 승무원분들. 그분들께서는 어학에 관대하지가 않아서 800점 그리고 850점 이상은 보유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무원 취업에서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스펙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경쟁력과 나만의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자격증은 조금 생뚱맞을 수는 있지만 수화 자격증이에요. 수화. 네. 흔히 우리가 언어가 매우 중요한 건 승무원에게 중요한 건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외국어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다양한 문화, 언어를 사용하는 승객분들도 물론 만나시겠지만은 다양한 상황이 있는, 즉 사회적 약자분들도 만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분들만의 언어인 수화를 배워주시는 것도 인성적인 부분이나 언어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승무원은 글로벌적인 직업입니다. 근데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취득해 주신다면은 뭔가 승무원으로서 기본적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을 취득해 주신다면 최종 임원 면접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화 자격증, 또 네, 한국사, 한국어, 그리고 한자 능력 검정 시험 역시나 좀 아무래도 언어와 관련된 뭔가 네, 맞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관련 자격증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했던 네네네. 자격증은 아니에요. 어떤 거 생각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어학 관련해서는 토익이랑 토익, 제2외국어인데 그렇게 되면은 뭔가 다른 지원자들이랑 너무 비슷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언어적인 부분을 외국어뿐만 아니라 수학까지 생각하는구나 라는 섬세함을 보인다면 분명 경쟁력이 있는 지원자로 딱 찍힐 수 있을 겁니다. 야. 네,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네. 아까 스튜어드 분들은 좀 더 높은 기준의 어학을 좀 요한다, 필요한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그 스튜어드 분들의 경쟁률이 더 높은 걸까요, 실제로? 실제로 경쟁률이 높다라는 것보다는 지원을 하는 분들에 비해서 뽑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어서. 국제선 비중으로 보았을 때의 경우에는 10명의 승무원 중에서 이제 남자 스튜어드 승무원의 경우가 1명 또는 네. 2명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이 조금 높고 그리고 지원자가 많은 것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스펙을 조금 더 높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대형 항공사 말씀하셨고 또 저가 아니죠? 저비용 항공사 네, 이렇게 좀 맞습니다. 나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채 시즌에 좀 비교를 좀 해보자면 뭐 네. 선발 인원의 어떤 규모라든지 공채 전형이라든지 또 선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사실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의 공채 절차는 거의 비슷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1단계 서류 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지원자를 평가하고 이후 1단계 실무 면접, 2차, 3차 임원 면접을 통해서 최종 지원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신체 검사, 체력 테스트를 부수적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3차 면접까지 보는 항공사를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그리고 신생항공사 에어프레미아, 플라이 강원 등의 경우에는 면접을 3번까지 본다는 점. 와. 너무 많이 보죠. 네. 그래서 이런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선발 인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항공사가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나 비행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비용 항공사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라고 알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발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직접 합격시킨 학생들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을 때는 대형 항공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거리 비행이 많은 항공사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체력적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지원자 그리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지원자를 선호한다. 반면에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에는 승객들과 함께하는 소통, 엔터테인먼트 기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다방면에서의 매력이 많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항공사별 선호하는 인재도 들어봤습니다. 저도 듣기로는 이 승무원 공채는 면접 전형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는 3차에서 떨어지면 정말 안타깝고요. 세상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이례적으로 4차 면접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합격증을 봤을 때 축하합니다. 3차 면접에 통과하셨습니다라는 문구가 네.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면접을 많이 오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 지원자분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감도
그리고 박탈감도 조금 큰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다른 이제 업계를 보면 네. 뭐 언택트 책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수시 전환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항공업계, 특히 승무원 공채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이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나이에 대한 부분은 향후 공채에서는 조금 더 관대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지원자가 얼마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스펙업과 취업 모두를 권해드렸던 이유가 있고요. 항공사의 인재상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더 문제가 없고 조금 평범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지원자를 선호했다면 지금은 위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인재, 다방면에서의 매력이 많은 인재, 긍정적인 생각과 노력을 할 수 있는 인재, 문제를 해결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채가 분명히 올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당장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공채가 다가올 텐데 승무원 취업 준비하는 분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게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분명 자기소개서 항목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실제 면접에서 자주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이디어를 낸 경험, 위기의 순간 극복을 했던 본인만의 노하우, 슬럼프 극복 방법들을 꼭 본인만의 경쟁력으로 갖추셔서 훨씬 더 향후 공채에서는 본인만의 경쟁력을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모두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따뜻한 조언 한마디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올림픽은 4년간의 힘든 시기의 노력들을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모두 힘든 시기에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좋은 노력들을 다음 공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연습이 아니라 꼭 증명을 하셔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승무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